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책이 하나 발간돼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팝, 경제를 노래하다인데요. 사회학과 출신인 대중음악 평론가 임진모 씨가 대중음악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당대 미국과 영국의 경제 상황과 연관되어 설명한 책입니다. 음악은 흔히 그 순간의 사회 정치적 상황과 호흡한다고 하죠. 그 누구도 자신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텐데요. 음악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 책은 그 연관성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팝 이야기입니다만 경제 이야기로 그걸 풀고 있습니다. 책 속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얘기가 됩니다. 미국의 문화 전반을 뒤흔들었던 대공황 시기도 나오고요. 영국 경제가 수렁으로 빠졌던 IMF 이후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각 시기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낳았고 그것이 사람들과 호흡하면서 멋진 음악들이 탄생했죠. 그 스토리를 이 책은 뒤쫓고 있습니다. 경제와 음악의 관계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한번 사서 보시는 것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음악은 이 책에서 언급되는 곡 중에 하나 골랐습니다.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입니다. 김인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한중 FTA 실질적 타결의 의미와 파장입니다.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지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실질적 타결을 선언을 했습니다. 협상을 시작한 지 2년 6개월, 30개월 만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 또 유럽, 중국 이런 3대 경제권과 다 FTA를 맺게 된 겁니다. 궁금한 것도 있는데 실질적인 타결이라고 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쌀도 제외됐다고 하고 주요 농산물도 제외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협상을 잘한 걸까요? 궁금한 점들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의 경제학부의 정인교 교수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이 됐어요. 예, 청와대에서는 역대 최대로 관세를 절감을 했고 또 역대 최저로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했다라고 높게 자평을 했던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 대상국이고, 예.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FTA 이론적으로 본다면은 제대로 된 협정만 체결하면 상당한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국가입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FTA 협상을 한 2년 거의 한 30개월 만에 이제 타결을 했는데 그동안의 협상이 사실 속도가 매우 느려들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지난 7월 초에 서울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금년 중에 타결하도록 하자라고 합의하면서 사실 협상은 지난 3개월간 협상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예. 그전에도 계속 하긴 했지만은, 그건 크게 이 진전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되게 된 이유가 결국은 이제 우리는 중국에 공산품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하면서 또 농산물은 막아야 되고, 예. 또 중국은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에 관심이 큰 나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조화를 맞춰 나가냐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 중국 측의 어떤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맞아떨어진 게 그러면은 서로 민감한 거 빼고 하자. 네. 라고 됐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감한 농업 분야는 거의 다 뺀 반면에 우리가 또 먹을 만한, 우리가 또 이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빠져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정상회의에서 오늘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또 그동안 한중 관계도 있고 오기 때문에 한중 FTA를 좀 띄워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 학자로서 평가를 해보면은 밋밋한 협정 하나 그냥 보통 수준 네. 어떤 면에서 낮은 수준이라 봐야 되지. 낮은 수준의 협정을 하나 타결했다라고 이렇게 그냥 평가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저는 FTA 타결될 때 실질적 타결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이 실질적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협정 전체에 대해서 양측이 모두 합의를 이루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네. 오늘 정상회의를 맞추기 위해서 양측이 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타결한 걸로 선언을 하자라고 하면서 네. 실질적으로 사실상 모든 내용 거의 대부분 내용은 다 합의가 됐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실질적 타결이라고 한 걸로 생각되고요. 한중 정상회담 아니, 마감 시한을 맞춘 거군요. 네. 그게 맞춘 느낌을 많이 받는 거죠. 네. 근데 실질적 타결이라는 말을 그동안에 이제 FTA 계속 지켜봐 오셨으니까요. FTA 네. 중에서 그런 실질적이라는 게 있었나요, 그동안에요? 아니 이제 보도 자료상으로는 실질적 타결이 됐다라고 얘기하고도 한 1년쯤 더 걸린 적도 있거든요. 어디가 그랬었나요? 이제 이를테면은 뭐 우리가 이제 한 호주 FTA 같은 경우에도 예. 한두 개나 나놓고는 거의 다 타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거의 다 됐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나 이제 협상에서는 남아있는 쟁점이 기존에 합의한 거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품목들이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번 행사를 위해서는 실질적 타결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앞으로도 상당 부분 협의를 해야지 전체 합의에 이룰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왜 실질적 타결,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어쨌든 한중 정상이 다시 한번 만나니까 연내 FTA 타결이라는 걸 내놓기 위해서 좀 맞춤감이 없지 않아 보이네, 그러니까 맞춤감이 있어 보이네요. 네, 그리고 예. 이제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네. 이제 뭐 어느 나라나 자국 국민들한테 좀 굵직한 뉴스를 전달을 하는 게 뭐 관리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도 계속 정상회의가 한 두 차례 더 있기 때문에 네. 그때마다 한중 FTA는 이 중요한 어떤 그런 네. 이벤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FTA 협상을 하다 보면은 뭐 협상 시작하고 중간에 또 뭐 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몇 번 얘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실질적 예. 타결됐다라고 했다가 완전 타결로 가고 완전 타결이 되더라도 다시 이걸 협정문 형태로 만들어서 예. 서명하는 것도 또 다른 또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반 시청자들께서 들으실 때는 아이고 다 끝난 협정을 계속 그렇게 뭐 예. 1년씩이나 또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저한테도 사실 그런 문의들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국제 간의 협상이라는 것이 네. 그런 단계를 하나씩 넘어서 타결이 되는 것이고 또 협상 당국도 네. 국민들로부터서 좀 관심을 좀 받아야지 또 그게 국내 홍보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내보내는 거군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좀 언론 플레이도 좀 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죠. 정 교수님 최근의 칼럼이라고 해야 되나? 7월 칼럼을 제가 보니까요. 중국과 한국이 연내에 FTA를 체결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것까지 다 해서 타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사실은 뭐 그냥 양측이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것만 모아가지고 일단 네. 타결 합상안을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거는 우리가 네. 어느 나라와 FTA 할 때도 그런 FTA 해놔놓으면은 사실은 계속 문제가 됩니다. 한 네. 아세안 FTA가 다 그런 거거든요. 지금 네. 보니까 대충 보면 한 아세안 FTA와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한 아세안 FTA는 지금도 기업들이 말 그대로 혜택을 누릴 게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활용률도 네. 상당히 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정 교수님, 이번에 내용이 22개의 챕터를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네네.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이제 협정의 구조로 보면은 이제 한미 FTA와 유사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상품 분야 또 서비스 투자 제도 분야로 해가지고 네. 이 중요한 부분들을 각 챕터별로 하나씩 이제 배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중국만 하더라도 이제 FTA 협상을 하면서 그 서비스는 그냥 일반 서비스 한 개 챕터만 있었는데 통신이라든가 금융 또 그 자연인 이동 등 해가지고 이걸 별도의 세 개의 챕터로 네. 이제 또 구성을 추가로 했고요. 그 규범이나 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라든가 경쟁정책, 투명성 강화, 환경 문제, 전자상거래, 경제협력 등이 들어가서 6개가 되고요. 네. 상품 분야에 있어서는 상품 분야가 별도로 하나 있고 원산지, 통관, 무역 규제, SPS는 예. 위생 및 검역이고요. 또 기술 장벽이가 TBT 등등 해가지고 이제 22개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농수산물 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을 드려보면은요, 일단 네네. 뭐 민감하니까 빼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개방을 했다는 말이 틀리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쨌든 풀어나가야 될 문제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잘했다고 봐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것까지 해서 늦게 좀 제대로 태결을 하는 게 좋았을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참, 중국이라는 대상국의 특성을 또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진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우리가 뭐 중국하고 얘기하면서 논리적으로 우리 얘기해가지고 잘 통하는 그런 상대국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네.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협상 당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양국 정상 간에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중국을 아무리 우리가 푸시해도 한미 FTA와 같은 그런 수준의 협정은 가기 어렵다라는 판단에 하여는 이번 기회에 합의할 수 있는 것만 모아서 합의를 하자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네. 통상을 전공을 하고 있고 그동안만 지난 한 20년 동안 FTA 정책을 연구해온 제 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크죠. 네. 그래서 농업을 많이 막은 협정이다라고 이거를 정부가 뭐 보도자료에서 자꾸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컸다라고 우리가 네. 중국 시장을 좀 더 열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에 있어서도 한미 수준 정도로 개방을 하고 그랬더라면은 중국 시장으로 우리 수출 요즘 중국에 대한 수출이 상당히 부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타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 오히려 우리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농업 네. 개방을 한 협정이다. 조삼모사 그래서 아닌가요? 이게 잘한 거다라고 이렇게 오늘도 뭐 보니까 여러 차례 네네. 정부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던데 네. 이것은 FTA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농림부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돼요. 예. 뭐 농림부는 농업 보호의 상당 부분 정책적 우선순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산업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지 않는가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삼모사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협상을 제외해 놨으니까 어차피 지금으로서는 최저 수준으로 개방을 한 게 된. 그렇지 않나요? 뭐 정책 하시는 분들도 애로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뭐 방송을 예. 해놓고 그냥 제가 앵커님이 하신 말에 바로 공감을 긍정하시는 표할 수는 말이십니다. 없고요. 네. 정책은 여러 가지 상대국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 내에서 정책 담당자들은 이 상황에서 최적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을 했겠죠. 예. 했지만은 또 우리가 전문가로서 지적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정 교수님은 정말 한칠레 FTA에서부터 우리나라 FTA를 거의 다 지켜오시고 실제로 개입을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협상하셨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협상 안 했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네. 중국과의 FTA 협상은 좀 더 우리가 긴 호흡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네. 그동안 FTA 협상을 많이 하면서 보면은 미국과의 FTA 협상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미국은 합리성이 통하는 사회고 또 논리적으로만 잘 설명되면은 그걸 일정 부분 수용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게 협상에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결국은 이게 후진국의 특성인데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로 뭘 몰고 가는 성향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그 타결을 하기 전에 좀 더 긴 호흡을 좀 더 긴 그림을 가지고 이 중국 측의 어떤 그런 입장을 계산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내 업계의 입장들도 좀 더 자세히 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FTA 협상하면은 우리 이 제조 공산품 수출 업계들이 상당부 정부의 정책을 지지를 해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한중 FTA에 대해서는 뭐 그런 기회가 또 그런 게 나타나는 게 거의 없었고 네. 결국은 이게 우리 국내 이해 관계자들이 한중 FTA 내용을 사실 잘 몰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 FTA가 이렇게 특정 FTA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되거나 이슈가 되면 이걸 가지고 또 중국과 상대국가 협의를 그런 거를 잘 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전체 국익에 부합한 협상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갔어야지 되지 않냐라는 그런 네. 아쉬움이 있죠. 그러면 앞으로 더 진통이 크지 않을까요? 이게 농민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또 물어봐야지 되고 앞으로 남은 산이 더 많잖아요, 사실. 네, 국내적으로 저는 그래서 국내 협상 타결 이후에 사실은 네. 국내에서 논란이 더 많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를 해왔는데 그 네. 이유는 사실은 협상에서 뭐가 논의되고 있는 거를 거의 몰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도요. 네, 저도 물론 이제 이런저런 정부 회의에서 네. 가끔 얘기를 하는데 그냥 큰 틀만 얘기하지 이제 중요한 거는 거의 얘기가 안 된 상황이었고요. 그렇군요. 심지어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제가 과문에서 모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개성공단 문제가 우리가 FTA 협상할 때마다 매우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원산지 규정이요. 개성공단이요. 예, 개성공단 물품. 네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상한 어떤 브리핑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부담부 관계뿐만 아니라 네. 우리 중소기업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앞으로 아마 이 협정 결과에 대한 이 국내 논란이 한미때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앞으로 공개가 되면은 네. 상당히 문제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제가 내용이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오늘 네. 정부 산업자원부에서 나온 보도 자료에서 지금 이 개성공단 문제를 한번 다시 찾아봐도 한 30페이지 되는 데서 개성공단이란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거든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네. 이제 내용이 다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네네. FTA가 체결되면서 관계자들이 내용을 이렇게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이번에는 많이들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특정 업계를 제가 얘기를 할 수 없어서 그런데 예. 한중 FTA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했던 산업 한 분야도 예. 저도 관계자를 만났는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우리도 전혀 모릅니다. 도대체 하여튼 잘 하고 있겠죠. 이 정도만 얘기하는 걸로. 그것도 통상 담당자거든요. 통상 네네. 담당자가 그 정도 했을 때는 제가 좀 문제가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드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하면 또 FTA 전문가신데 정 교수님도 전혀 이렇게 모른다고 말씀을 하실 줄은 저도 잘 몰랐네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3개월 동안 많은 부분이 이제 논의가 됐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부 관계자들도 네. 바쁘고 하니까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논의를 네. 빨리 끌고 가려고 그러면은 또 예.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지 알겠습니다. 않았을까라는 것도 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실질적 타결이라는 말 뒤에는 이런 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고요. 예, 앞으로 또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인규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오픈 중. 문의 02381-7373.
예, 잠시 후 4부에서는요. 경제 이면을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생생 로펌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예산 심의 가운데서 국가적인 연구개발 R&D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겠고요. 생생 로펌 시간에는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 임차인의 역할과 법적인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남겨주셔도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 인재를 찾는 기업. 고양시 일자리 센터를 만나면 고민 끝. 새로운 희망이 시작됩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100만 행복도시 고양. 고양시 일자리 센터와 함께라면 당신도 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807-3665 또는 검색창에 고양시청 일자리 센터를 찾아보세요. 031-807-3665.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영희, 이리 와. 아이 참, 집에 가야 해요. 보일러 안 껐단 말이에요. 하긴 보일러를 집에서만 켜고 끄던 때도 있었지. 국내 최초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컨덴싱 원격 제어 보일러. 컨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평동나비엔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뉴스 뒤집기 한판.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를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뉴스 뒤집기.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국회가 이제 드디어 이제 예산 정국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무상복지가 이슈가 되고는 있지만 네.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또 국가가 얼마나 연구개발에 투자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연간 예. 이게 얼마나 예산이 짜이나요? 예, 사실은 뭐 무상복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예. 당연히 봐야 됩니다만은 사실 그보다 더 이 금액이 더 크거든요. 우리가 이제 R&D 영어로 네. 그렇게 말하는데 연구개발입니다. R은 리서치, D는 디벨롭먼트, 네. 연구개발 비용을 정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나눠놓고 합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쭉 나눠주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얼마를 썼느냐 하면 정부 예산에서 나가는 게 17조 7,700억 원을 썼습니다, 원래. 네. 근데 이게 내년에는 정부 안으로 정부가 예상해 놓은 게 이제 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들여다보고 앞으로 손질을 하겠지만 예? 18조 8천억을 쓰는 겁니다. 더 늘어나네요. 예, 더 늘어나죠. 많이 늘어납니다. 한 예. 1조 대충 1조 한 뭐 500억 정도 늘어나는데 어쨌든 이 막대한 자본이 쓰는데 이게 과연 효과적으로 쓰이는 거냐? 그게 대부분 다 문제겠네요. R&D가 하는 게 뭐 무슨 전자, 화학, 전기, 통신 아주 고급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특허를 만들다고 하는데 도무지 어디 쓰이는 거냐? 네. 첫 번째 그게 하나이고 두 번째 여기 또 유행을 타요 이게. R&D가요? 네. 네. 예, 근데 MB 대통령 때 MB 때는 뭐 녹색 해가지고 말이죠. 네. 예, 뭐 그런데 연구개발이 막 나가더니 지금 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또 뭐 창조경제 말 것마다 거기다 갖다 붙이는데 물론 이제 그게 들어가면은 뭐 예컨대 뭐 요즘 뭐
3D 프린트니 그래핀, 네. 나노, 유전자 분석, 빅데이터 전 자세한 내용은 자세히 알지도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제목들이 쭉 나오는데 그게 이제 유행을 타는 게 하나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많이 돈을 이게 과연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냐? 예. 그게 이 예산철에 국회가 보고 또 그 해당 부처들도 과학계 이야기만 막 들을 게 아니라 정말 좀 자세하게 봐서 효율적으로 써야겠다. 네. 그런 문제 제기가 되는 때입니다. 이게 아마 이제 과학에 들어가게 되거나 첨단 기술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예. 기자들, 그러니까 언론인들도 잘 모르고 국회의원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냥 뭐 좋은데 쓰나 보다. 3D 프린팅 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또 도장 찍어주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네요. 맞아요. 그런 문제에서 그래서 과학계는 맨날 연구개발비 더 내놔라 그거죠. 네. 우리 기술로. 그렇다 보니까 관료들도 잘 모릅니다. 통제를 못하고 관료들도 때로는 그 과학계 한 통속 내지는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려고 하는 게 모르니까 조정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네. 예컨대 이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외형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이 특허라든가 논문, 특허는 세계 4위가 됩니다. 건수로는. 네. 논문도 세계 11위 됐는데 문제는 이 특허가 쓰이는 거냐 하는 겁니다. 기술이 상용화가 되느냐. 그렇죠. 바로 예. 상용공학 사업화가 안 되고 네. 작년에 우리나라에 25개 출연연구소, 근데 화학연구소, 전자통신연구소, 무슨 연구소가 출연연구소에서 보유한 특허가 네. 3만 한 5천 건 정도 되거든요. 네. 3만 5천 건 되는데 이 중에서 활용된 특허는 한 11,700건. 그러니까 활용되는 거는 한 33.5%. 그러니까 3건 중에 하나만 활용된다 이겁니다. 그렇네요. 예. 예. 물론 과학자들이 연구한 데서 모든 게 다 활용되고 모든 게 사업화되면 그거야 대박이죠. 네. 그러나 정도껏 돼야 되니까 지금 보면은 또 25개 출연 연구소에서 한 특허의 3분의 2는 잠자는데 네. 더구나 5년간 한 번도 안 쓰인 특허도 한 20몇 %씩 정도 되고요. 거기에 이제 R&D 비용은 많이 들어갔을 네, 거고요. 돈은 이렇게 투입해서 많으냐. 이런 비율이 있습니다. 이 R&D가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재는 게 있는데 뭐냐면 네. 투입 예산. 우리가 R&D 예산으로 원래 17조 아까 7천억 들어갔다 그랬고 내년에 18조 8천억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투입 예산 대비해서 그 특허로 해서 기업에 팔거나 이런 데서 하는 기술료 받는 그 비율을 따져야 되는데 우리는 몇 % 들어갔습니까? 전혀 감을 못 잡겠는데요. 투입한 금액 대비 네. 그 기술료를 받는 게 1.5%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 자릿수 중에서도 1%대예요? 1.5%니까 네. 쉽게 말해서 1조 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150억 원만 그 기술료를 받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미국 같은 데도 높진 않아요. 제가 보면 미국은 3.9%니까 네. 그게 높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절반도 안 되는 거죠. 미국에 비교하면. 거의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도 우리 기업들은 국내에서 이 기술에 쓸만한 기술이 없다 보니까 쓸만한 진짜 좋은 기술은 외국에서 로열티를 주고 싸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휴대폰을 쓰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이동통신 옛날 CDMA 기술 같은 전부 다 콜컴이다 어디다 네. 다 기술료를 주고 싸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기술 부분 또 무역 수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기술 네. 무역 수지라 해서 우리가 만든 특허로 내다 파는 우리 기술을 내다 파는 거 하고 네. 외국에서 된 기술을 우리가 싸우는 거 이걸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마이너스가 57억 달러예요. 재작년 기준으로. 적자네요. 예.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는 우리 기술을 외국에서 팔려 하면은 기술에 대한 기술이 나간다 해서 약간 그 장벽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좀 심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결국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부자 나라 클럽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보면 32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이 적자 규모로 꼴찌입니다. 밑에서 1등. 적자 제일 많은 나라.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적자가 많으니까 좋은 기술을 많이 가져와서 우리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에 파는 거 아니냐. 네. 상품을 버는 거 아니냐.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좀 기술료 이 적자를 적게 하고 돈을 안 쓰면 모르겠지만 연간 네. 17조, 18조 원을 쓰면서 이거를 좀 과학자들한테 그냥 연구하고 싶은 분야다. 네. 성과 조금 나온다. 마구 맡길 게 아니라 검증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인데 국회가 좀 따져주라. 그래서 그 분야에서 돈을 이렇게 투자가 됐는데 기술이 나오고 특허가 나오고 그 특허가 기술료로 돼서 나오는 비율을 딱딱 따져보면은 그 연구소별로 혹은 분야별로 사업 프로젝트별로 효율화 정도를 충분히 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이 예산철에
좀 따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될까요? 건별로 좀 다르니까 그러기에는 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글쎄요.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건수가 없다고 우리가 그동안 족치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건수만 많이 해서 쓰임새 없는 건수를 많이 개발했을 거고요. 또 지금 갑자기 예컨대 우리가 기술 무역 수지를 없애라, 줄여라. 어느 날 갑자기 줄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비교치는 나올 거다 이거죠. 특허 요일에 쓰이는 비율도 있을 것이고 우리 기술 무역 수지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화되는 건수나 비율은 또 얼마냐 여러 가지를 잴 수가 있는데 그걸 안 보고 해주면 또 이렇게인데 그냥 과학자들 다 맡겨놓는 겁니다. 또 그 하나는 이게 예를 들어 산업부 요즘은 무슨 미래부입니까? 이름도 길어서 다 모르게 미래창조과학부 여러 가지로 흩어져 나가는 이런 것도 좀 더 통일성 있게 나가면 어떻게 되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기업들도 사실 R&D 안 한다 혹은 R&D를 해도 쓸 게 없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정부 예산도 참 이렇게 허투루 쓰이는 게 많이 있군요. 네. 그러고 금방 좋은 지적했습니다. 기업에서 기업 자체에서도 문제 있지만은 기업이 우리가 R&D를 이렇게 연구 개발하는 거는 결국 우리 산업 개발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정부 주도로 민간 기업이 하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또 결과도 잘 안 나오고 하니까 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연구를 해놓으면 그 기술을 우리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독자적으로 연구 못하는 데에서 가져가 쓰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취지가. 그런데 기업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현장 기자들 한 얘기 들어보면 출연 연구소에서 만든 기술이 현장에서 쓸만한 기술이 많지 않다. 이게 기업의 불만이고 특히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그런 불만이 더 많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특허 개발을 했는데 이걸 기술로 쓰자니 완성도가 떨어지고 기업에 가져와서는 더 많은 돈을 또 투자해야 되니까 추가 개발비가 더 들어간다. 기업이 원하는 것은 좀 안 맞다. 이런 얘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이게 역설적인 얘기인데 정부에서 예산으로 R&D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놓으니까 각 국책연구소에서는 덜 답답한 겁니다. 조금만 줘야 어디 가서 민간 기업에 필요한 게 뭐냐 연구해주고 영업을 하고 수주를 하고 해서 돈을 벌어올 텐데 그것만 진행해도 우리 연구소 먹고 살만하다. 헝그리 정신이 없으시는 거군요. 그렇죠. 정부 예산 나오는 그것만 착실해서 건수만 올리면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 그러니까 기업에 가서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고 CLG 할 필요도 없고 같이 하자 공동 연구하자 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그렇게 겁니다.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도 또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나 이제 R&D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분야 이런 게 또 있나요? 그 분야는 제가 전문적인 분야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은 과학자들이나 그 어떤 전문 행정형 관료들이나 이렇게 팀을 만들어 보면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내부에서 쏠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MB 때는 무슨 녹색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경제다. 이렇다 보면 유행을 타다 보면은 한쪽에 쏠림이 있고 지속적으로 가야 될 어떤 분야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소홀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뭐가 나쁘다 제가 갈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과학계고 또는 행정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분야는 좀 쏠림이 있다. 이 분야는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단기 성과를 할 게 아니다. 그런 과제를 쭉 해서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상당히 의미 있는 진단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무상복진이 아니냐 정치 논리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데 이렇게 그동안 18조 원이나 되는 돈이 이렇게 세고 잘 못 쓰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도 눈 뜨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이 국회인데 국회에 우리가 무상복지를 해가 몇 조도 되고 몇 천억도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 명분에 얽히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저절로 굴러간다 할까요? 절로 배당해 이런 부분을 국회 같은 데서 좀 더 봐주면 좋죠. 네, 말씀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모르면 당하는 경제법률. 생생로펌. 알다가도 법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과 관련한 법규도 상당히 많은데 요것들을 한번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법률상으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인 공동 주거 형태가 상당히 많죠. 네, 많죠. 집합 건물이라는 것은 각 세대가 독립해서 사용하는 공간인 게 전용 전담해서 이것을 소유한다 뭐 이런 취지로 전유부분이라고 하고요. 네. 이것을 각자 소유하는 형태가 될 텐데요. 법률은 조금 깁니다. 명칭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제1조에서도 건물의 구분 소유를 정하면서 네.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네.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한 호실이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한 가정당.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전유 부분을 나눠서 소유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구분 소유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계단이나 주차장, 엘리베이터, 놀이터, 공원 이런 것과 같이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죠. 필요한데요. 네. 이러한 부분을 이제 전유 부분과 별도로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 있죠. 네. 뭐 그 외에도 집합 건물의 토지에 대해서도 단순한 공동 소유를 하게 되면 이것을 분할하기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의 처분 또한 각 아파트 호실을 처분할 때 같이 처분되도록 이렇게 일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네. 대지 사용권이라는 특수한 형태로 토지를 이제 법률상 규율하고 있죠. 예.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이 이제 말씀드렸던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네. 별도로 주택법도 있습니다. 주택법 그렇군요. 근데 이게 여러 사람이 뭐 한 동만에 또 엄청나게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공용 부분도 그렇고 건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 이거를 대표 단위할 필요가 있지 네. 않나 싶은데요. 이 부분은 법률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네, 우선 아파트만을 상정해 볼 경우에는 각자 독립된 소유권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네. 공동으로 이제 건물을 사용하고 공용 부분도 함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단독주택과는 다른 특징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독립된 공간의 소유권자 각자에게 이제 구분 소유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전체 건물의 보존, 관리 측면에서는 구분 소유권자 전체가 하나가 돼서 운영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단인 뭐 입주자 대표 회의라는 예. 단체를 설립하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죠. 법률이 정하고 있는 거군요. 근데 그러면은 이 공동주택의 관리단을 조직하기 위해서 별도의 법률상의 요건 이런 게 필요한가요? 네, 우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요. 건물에 대해서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된다면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해서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리단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한번 이제 단체를 모아 봅시다. 이것이 아니라요. 법률이 정한 당연히 설립하는 반드시 법률에 만들어야 따라서 되는 그렇죠. 네. 당연히 설립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요. 이 경우 구분 소유권자 그 전원을 구성으로 하는 관리단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집합 건물로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됨과 동시에 또 이 아파트는 주거용 건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택법의 적용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별도로 그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이 관리 주체는 또 바로 입주자 대표 회의가 되죠. 헷갈리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관리단하고 주택법상의 입주자 대표 회의는 다른 거예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과 주택법상의 입주자 대표회의는요. 네. 각 법률에 따른 사용 명칭이 일단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역할과 권한이 물론 세부적으로는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배치되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도 뭐 좀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요. 네. 이 관리단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불분명한 부분을 일원화해서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네. 향후에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아파트 생활이 아주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을 좀 더 그 세분화해서 규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선 이 집합건물법에서 관리단을 필수적으로 결성하게 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라는 것이 법률상 당연 설립 단체이기 때문에 별도 단체를 따로 결성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미 그냥 하나 생겨나 있는. 그렇죠. 네. 법률로 구분 소유권의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구분 소유권자 전체를 구성원으로 해서 성립되는 법률상 당연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관리단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결의사항도 중요하겠고요. 또 집회는 어떻게 소집할지, 의결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집합건물법 그 제28조부터 40조까지를 살펴보시면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단체를 의미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직접 이 법률을 검색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세입자들은 포함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최근에는 뭐 세입자 부분, 그러니까 건물 어떤 아파트를 특정할 경우에 대부분이 세입자인 아파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심지어는 최근에는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좀 이렇게 현금 융통을 하기 위해서 임대 위주로 이제 내놓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동의 건물에 사실상 임차인이 전체 임차인만 있는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현재 법률에 따르면 지나치게 이 소유자, 구분 소유자들 위주로만 관리단이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의 결성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주택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네, 주택법 제43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 부분을 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가 있을 텐데요.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는 이 사업 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할 의무를 법률이 부담시키고 있고요. 그 이후에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했을 때 이때는 입주 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거나 또는 별도의 이제 관리회사라고 하죠. 관리업체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는 그런 순서를 밟게 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조직된 경우라면 이제 주택법에 따라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고 활동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겠죠. 네. 근데 방금 말씀을 제가 잠깐 여쭤봤었지만은 임차인들이 대부분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일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임차인들이 따로 조직할 수는 없나요? 일단 현실적으로 건물을 직접 이용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임차인들이 가장 직접적인 건물의 사용, 관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이겠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 법률이 집합 건물의 관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 소유자 위주로만 규정을 한 것이 잘못이다 이런 반성에서 현재는 집합건물법 제40조에서 점유자의 의견 진술권이라는 제목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의 목적 사항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집회에 출석해서 이 임차인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점 규정을 하고 있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의결권까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헌법상으로는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단체를 조직함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임차인들의 어떤 공동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요. 그다음에 건물의 올바른 관리 그리고 올바른 유지수선 의무의 담보를 위해서 얼마든지 임차인들이 자율적으로 단체는 조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있나요? 임차인들과 소유자들 간의 이해가 달라서 좀 충돌이 있어서 법률적 해석을 요하는 그런 경우도 보셨나요? 네, 그렇죠. 다만 소유자와 임차인들의 그러나 어떤 목적 사항은 좀 다르죠. 소유자들을 위주로 어떤 관리단이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의는 향후에 이 건물의 어떤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이 부분의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옮겨가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겠고요.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현재 주거 환경, 예를 들어서 아주 위험한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빨리 치워주지 않으면 상당한 불편이 있겠죠. 이런 것들 적절히 관리한다든지 관리비가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임차인들의 관심사니까요. 이 부분은 단체 조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관리단과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였습니다.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한국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은 김장 준비, 동물은 겨울잠 잘 준비하는데 그럼 자동차는? 겨울용 타이어 미리 준비해야죠. 한국타이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15일까지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타이어. 김경의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